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국제연맹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국제연맹의 설립 목적은 세계 평화 확립과 인류 문화의 정신이고요. 활동 내용을 보면 군비 축소,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안전 보장, 문화 교류와 인도적 산업의 전개인데 활동에는 이제 많은 한계가 있었죠. 일단 앞에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제 공화당으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채택하면서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독일과 소련은 이제 가입되지 않았고 침략적 행위에 대한 강제적 수단이 부재됐다. 그냥 말로만 권고를 하지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죠. 자, 그다음에 인제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요거 잠깐 요거 보면 네, 심화 규제 좀 볼게요. 자, 베르사유 체제라는 것은 그 앞에 말한 베르사유 조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인제 국제 체제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인제 그 베르사유 체제는 유럽을 무대로 해서 했고 동시에 또 동아시아 부분에는 나중에 얘기한 워싱턴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제를 워싱턴 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정강기 그 1 차 세계대전하고 2차 대전 중간에 유럽에서는 베르사유 체제 그다음에 동아시아에는 워싱턴 체제가 이제 양대 체제가 인제 수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전후 세계 질서의 방향은 강대국 이해에 따라 결정되고 식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시되었던 민족 자유주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자 이런 이제 베르사유 체제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인제 워싱턴 회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워싱턴 회의는 누가 주최를 했냐면 그 당시 미국이 주도를 했죠. 예. 1921 년에 어 맺어진 회의인데 자, 이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형성된 그 태평양 지역의 그 국제 질서를 워싱턴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워싱턴 체제는 당연히 미국 중심의 어떤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를 얘기하죠. 자, 그럼 워싱턴 조약이 왜 맺어졌냐? 이렇게 워싱턴 회의가 왜 개최됐나? 그 내용을 보는데 자,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일본이 일 11개조 요구 등을 위해서 중국의 우월적인 지위 확보 및 경제 발전을 이뤘고 자, 일본은 1차 세계 대전 때 막강한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그건 제가 이제 일본사 할 때 좀 자세히 얘기했지만 여기서 잠깐 언급하면요. 그때 그 아시아 지역을 장악했던 유럽 여러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시장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 혁명 후 북만주나 시베리아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적군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시베리아를 출병했는데 그 다른 그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뭐냐면 파견했고요. 주둔 기간도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인제 일본의 성장에 대해서 미국은 그 당시 '태평양 지역이 패권이 일본이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워싱턴 회의를 인제 개최해서 미국 중심의 어떤 체계를 만들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그 일본의 시베리아 출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러시아 혁명에 훈련한 틈을 타서 북만주와 시베리아의 간사적 군사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다. 자, 일본은 사회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구실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연합군과 함께 혁명의 무력 간섭을 하려고 했고 이 시베리아 출병이죠. 다른 나라가 철수한 후에도 일본국은 만주 한국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으로 만주 북부와 시베리아 연해주에 1922 년까지 계속 주둔하게 됐고 자 이런 이제 요 지역을 주둔한 그 일본군을 보고 미국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워싱턴 회의에서 인제 맺어진 조약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조약이 있는데 하나가 인제 사국 조약이 있고요. 구국 조약 그다음에 또 워싱턴 회의 때 군축 조약이 맺어져요. 그 뭐냐면 이세 가지 조약을 맺었는데 자 일단 그 사국 조약은 뭐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맺어진 건데 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영토 보유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면 독일령이 그 당시 오세아니아 지역에 그 독일 남양 구도가 있었거든요. 요 지역을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나눠 갔는데
요런 땅 따먹기를 인제 서로 인제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구국 조약은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야, 중국과. 그래서 회의에 인제 참석한 모든 국가들이 중국의 영토 보존과 문호 개방 원칙을 존중한다. 그래서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면서 서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해서 경쟁을 하자라는 게 문호 개방 원칙이거든요. 자, 이 문호 개방 원칙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 텐데 이거 미국이 주장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홀로 주장하다가 이때 국제적으로 언제 승인받냐? 이렇게 워싱턴 회의 때 구국 조약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일본의 압력을 가해서 결국에는 21 개조 요금을 철회시키죠.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앞에 문호 개방 원칙에 어긋나고 갖고 일본이 또 중국의 세력을 확대하는 걸 좀 경계했던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2차 영일 동맹도 이때 깨지게 돼요. 음. 자, 그다음에 워싱턴이 때 이제 군축 조약도 이제 맺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 일본, 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주력함을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 이 주력함이 항공모함이 아니라 전함이에요. 해 주세요. 전함. 예전에 제가 그걸 잘못 알고 항공모함을 얘기했는데 전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함 비율은 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전함의 인제 그 기준이 뭐냐면 배수량이 1만 톤이 넘으면 전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1만 톤 이하급은 인제 그 배수량에 따라서 그 뭐냐 정해지죠. 뭐 그 뭐라고 하더라? 승연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누잖아요, 급이요. 예. 그중에 제일 큰 1만 톤급의 배수량을 갖고 있는 함선을 전함이라고 하고요. 그 당시 해군력은 전함을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느냐. 그 전함이 크면 또 대포도 많이 달고 있겠죠. 그래서 큰 전함과 그다음에 큰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해군력의 어떤 그 강력 해군력의 강력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거함 거포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거함 거포주의에 따라서 인제 그 당시 주력하였던 전함의 비율을 확정시켰다.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미국이 5를 기준으로 해서 3대 3대 이탈리아, 일본이 1.7대 1, 1.7대 5로 전함의 비중이 이렇게 좀 낮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해상 패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미국한테 넘어간다는 거야, 미국한테. 그래서 인제 일본은 그 당시 이렇게 불리한 조약을 왜 맺었냐. 구국 조약을 보고 뭐 워싱턴 구축 조약을 보면 상당히 미국한테 일본한테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인제 시대라는 사람이 외교 정책을 인제 이끌었거든요. 시대와 외교 정책 1920 년대를 이끌었던 인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인제 그 일본하고 하친 조약 아니 미국하고 하친 조약 하친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미국이 그 당시 일본의 주요 생사 수출 지역이었어요. 예. 비단 만들 때 생사 있죠. 실.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식으로 해 갖고 좀 물러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일본 국내에서는 이 시대와 외교 정책 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인제 5.16 쿠데타라든지 2.26 쿠데타라든지 등등 이런 인제 그런 군부 중심의 쿠데타가 일어난 어떤 배경을 했다. 연약 외교라고 해서 비판을 했고 자, 그렇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상당히 좋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1920 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한 이제 미국 여론은 상당히 좋았어요. 예, 이거는.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일본이 그 당시 미국에 대해서 귀여운 짓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일본은 전함을 이제 대신에 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어디를 좀 확대시켰냐면 항공모함 비율을 높였죠. 예. 항공모함. 그래서 그 당시에 항공모함은 이게 처음에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거든요, 항공모함이. 항공모함이 이제 비행기를 태우는 배환이에요. 큰 그 배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항공모함은 저 전함의 보조함 정도의 어떤 기능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전함 비율을 뭐냐면 한계가 있으니까 항공모함도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이것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여기도 인제 톤수를 제한했거든요. 그렇지만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하게 되죠. 왜냐면 비행기가 발전되면서 인제 거함 복보다는
이제 항공모함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죠. 항공모에 비행기를 싣고 적의 지역을 공격하거나 그다음 전함을 또 공격하죠. 전함은 아무리 공격해 봤자 뭐 그 대공포 위로 쏴봤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이 전함을 공격하면 상대 전함이 폭삭 망하는 그죠. 전함이 또 크니까 또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한 거포주의에서 20-30 년대 30년 넘어가면 뭘로 들어가면 항공모함으로 인제 뭐냐면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게 돼요, 이 주요함이. 예. 자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결과와 영향을 볼게요. 중국 영토를 보존하고 기회균 등 문호개방이라는 명목 아래 미국 요구를 나눈 데 관철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워싱턴 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본도 견제한다는 의미인데 일본이 그걸 수긍했던 이유가 아까 얘기한 시대하나의 외교 정책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미국 말에 잘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연약 외교라고 해서 그 뭐냐면 군부에서 반발해서 나중에 쿠데타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이도 사건이라든지 이주 쿠데타와 또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일반사 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자 2235번 내용을 볼게요. 자, 동아시아는 전승국들의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예외지역이었다. 자,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을 포함한 9개국은 미국 주도 아래 워싱턴 회의를 열어서 아시아 지역의 세력을 조정했다. 자, 이에서 중국에 대한 각국의 기회균등 원칙이 합의되어 미국의 아시아 진출이 수여됐다. 반면에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제한되어 해국 주요한 비율, 아까 이제 거함 있죠? 그러니까 거함 거포주의에서 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 비율이 뭐냐면 미국, 영국에 축소됐고 영일 동맹이 폐기됐어요. 그래서 인제 일본은 해군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앞에서 전함 대신에 요 그때 당시에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항공모함에 집중해 가지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예. 근데 뭐 일본 그 해군 안에서도 거함이 그러니까 거함 거포주의에 따라서 전함이 우선이냐 항공모함이 우선이냐 하면서 그 자기들이 또 싸워. 항공모함파 뭐 전함파 이렇게 싸워 가지고 하여튼 항공모함을 인제 좀 약간 개발시켰고 그리고 일본이 차지했던 상동성 이권은 중국에 반환됐다. 자 이렇게 성립된 체제를 워싱턴 체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 질서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런던 회의를 보겠습니다. 런던 회의도 이제 군축회담인데 이게 1931 년에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 공항 속에서 각국의 군비 주축의 삭감이 필요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때 군비 지출을 너무 많이 하면 돼 특히 이 해군을 약간 좀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내만 줄이면 좀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같이 줄여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각국도 인제 세계 경제 규범 때문에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 갖고 서로 이제 다자회담 회담을 통해서 해군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했고 앞에 이제 전함은 이제 줄였죠. 그 외에는 보조함이야. 보조함이란 건 뭐냐 하면 보통 1만 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함이라고 하잖아요, 배수량이. 그리고 그 밑에 순양함이 있고 그러니까 구축함이 있고 그다음에 호위함이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보급선도 있고. 그래서 이 밑에 1만 톤급 이하의 인제 함선을 보조함이라고 한다. 근데 이 보조함이 그 당시에는 좀 부각됐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인제 30 년대 들어가면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인제 부각이 돼요. 인제 거포주의가 좀 없어지고 항공모함이 인제 부각이 되는데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태워 가지고 그냥 그 전함을 공격하면 전함이 폭삭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은 그 상당히 유용한 이제 어떤 그 배인데 문제는 항공모의 단점이 있어.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자체적인 어떤 방어 시설이 없어요. 뭐 해 봤자 뭐 주변에 발칸포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곳밖에 없고 그래서 항공모함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위험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항공모함 주변에는 항상 호위 함대들이 쭉 같이 전단을 이루면서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항공모함 하나 오면 그 항공모함만 오는 건 아니죠. 그 옆에 보면 구축함부터 해서 보급함도 있고 그다음에 순양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쭉 호위함대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함의 비율이 높아진 거는 이런 항공모함의 어떤 것을 짓기 위해서 이 보조함이 되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보조함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그 당시 부각되면서 보조함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보조함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 경제공황 속에 그걸 댈 수가 없죠. 각국이 다자회담을 통해서 뭐냐면 그 보조함비를 줄이려고 했다. 자, 이 비율 보면 어떻게 되냐? 10대 10대 7대 7이야. 일본이 상당히 좀 불리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이 런던에서 인제 보조함 비율을 이제 정했고요. 프랑스의 안전 보장 요구와 또 이탈리아 기획 운동도 주장했다. 뭐 이건 주장이니까 이건 건너뛰고. 자, 그래서 이런 워싱턴 회의와 런던 회의를 통해서 분담 비율과 그다음에 보조한 비율을 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평화 조약이나 집단 안전 보장 같은 것들이 맺어졌어요. 자, 그 왜 이런 조약들이 맺어졌냐? 자, 보면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지나친 복수 심한. 예. 그래 갖고 그때 인제 요거 요렇게 연결되는데, 프랑스 입장 볼 때는 1차 세계대전 때 제일 봤던 나라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한 거야, 프랑스. 다 이유가 있어요. 또 일리가 있어. 왜냐, 영국은 자국의 엉뚱한 손실을 못 봤죠. 그래서 인제 그냥 놔둔 거고, 병력만 좀 손실을 본 거고, 독일은 전쟁은 했지만 패전국이지만 자국 영토에서 전쟁은 하지 않았거든요. 다 프랑스나 벨기에나 뭐 이런 것에 했잖아요. 근데 주 전투, 서부 전선의 주 전투고 참호전이 일어나는 주 전선은 프랑스였어. 그래서 프랑스가 영토가 많이 파괴됐고 인구 손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손해를 독일한테 배상을 통해서 "쟤도 받아내야겠다." 근데 전후 독일은 경제가 완전 개판이었죠. 그 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제 그 독일 최대 공급지였던 요르 지방을 그냥 무단으로 점령해 가지고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고 좀 이제 베르사 체제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전쟁을 좀 막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좀 약간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중에 하나가 이제 루카노 조약과 파리 협정, 헤르нг고 불리앙 협정이죠. 예. 그럼 먼저 루카노 조약부터 볼게요. 자, 루카노 그 조약은 상호합적 외교를 통해서 유럽의 재건을 도모하자. 군사적 대립보다는 외교를 통해서 말로 풀자라는 건데, 이때 인제 그걸 제의했던 사람이 이 스트롤제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유능한 정치가였죠. 이 사람은 외교관이면서도 또 한때 수상으로서 인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전에 독일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 스트론제문의 이제 제의에 따라서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국가들 사이에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베르사유 조약을 준수한다. 영토 있죠. 그 베르사유 조약에 정해진 영토를 상호 존중해 준다. 그리고 협정국은 그런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걸 약속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앞에서 언급한 거 1923 년에 독일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 프랑스가 그 옆 동네 작은 그 어 동생 벨기에를 불러 가지고 그 두 개의 군대가 와 가지고 르를 공격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루카노 조약 결과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의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독일, 벨기에, 프랑스 3국 간의 국경선이 확정해서 존중됐다. 이때 국경선은 언제 정해진 국경선이냐? 베르사유 조약 때 정해진 국경선이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파리 협정을 보겠습니다. 파리 협정은 저는 케로그 불리앙 협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인제 그 당시 뭐야,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자, 이 케로그 불리앙 협정이라는데, 요 조약은 일명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해 가지고 부전 협정이라고 그래요, 부전 조약. 예. 그래 갖고 인제 하여튼 있고, 그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자, 그 내용인데,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잠깐 볼게요. 간단하게 돼 있어 갖고. 음.
자, 여기 보면 1조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전쟁을 호소하지 않으며 또한 상호 관계에서 전쟁에 들어가는 국가 정책 수단을 포기한다. 자, 서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 대립을 처리하거나 해결함에 있어서 그 성격이나 이유와 관계없이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용된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최고 불이행 협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볼 게 독일 배상금 문제야. 이 독일 배상금. 자, 이 독일 배상금을 문제를 좀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독일 배상금에 왜 미국이 개입했나 를 좀 볼 텐데, 자,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전쟁 전 이제 미국이 이제 독일하고 싸우기 전이죠. 독일한테 무기를 상당히 갖다 팔았어. 예. 그래 가지고 그때 대전 전에는 채무국이었던 미국이 대전 후에는 무기 판도로 채권국이 되고, 그다음에 영국의 금을 상당수 많이 가져가게 되죠. 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 프랑스 금을 무기 판매 대금을 받아 가지고 가져오죠. 그래서 나중에 그 2차 대전 이후에는 70%, 전 세계 70% 이상의 금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 우드 체제, 달러 어떤 중심의 기축 통화 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죠. 이게 이제 1차 세계 대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하여튼 미국이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에 돈을 많이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갚아야 되겠죠. 영국과 프랑스가 전시 부채를 갚아야 됐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또 미국은 그 미국 자본이 이제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독일에 이제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전시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돈이 어딨어. 어차피 독일에서 본 배상금을 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일의 배상금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또 조정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해야지 자신의 자본을 많이 회수할 수 있잖아요. 투자한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의 전시 부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독일의 배상금을 원활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투자할 그런 자본의 그런 것을 빨리빨리 회수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이 요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요 내용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부터 전쟁 중에 빌려줬던 전쟁 채권을 받으려고 독일 배상금 문제에 개입을 했고요. 자, 독일 배상금이 지불을 못하자 프랑스가 노르 지방을 무력으로 점령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독일에 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배상액을 낮추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 갖고 했던 안이 도주안과 영안이야. 예. 자, 그래서 도주안을 보면 2억 달러 차관으로 일단 그다음 독일 마르크가 상당히 많이 뛰었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만큼. 그래서 이제 이걸 차관으로 독일 마르크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5 년간 배상액을 우선 잠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많은 액수를 상감을 시켜 줬어요. 자,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도주안 관련된 내용은 요 밑에 있거든요. 2003 이 2239 번인데, 예, 미국 재무장관 찰스 도스가 그 당시 그 제안했던 그 내용이야. 예. 그래서 요 있는데 예, 그걸 각자 읽어 보시고. 자, 하여튼 많은 빚을 탕감해 줬고 영환을 또 마련해 갖고 더 이상 더 탕감해 줬죠. 그래서 배상금의 총액을 4분의 1을 감소시키고 배상 기간을 그 당시 59 년까지, 예, 그 지불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59 년까지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총 29 년부터 해서 59년 동안 지불 연장을 시켰다. 예. 59 년까지 아니고 59년 동안. 그게 좀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59 년이면 횟수를 계산하면 1987 년까지 갚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어 이렇게 갚는 기간을 되게 늘려줬죠, 배상 기간을. 예. 그래서 독일의 부담을 줄여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가 빚이 있는데 1-2 년에 갚은 게 아니라 약간의 이자와 함께 저쪽은 100년 뒤에 갚으라면 상당히 이득이 되겠죠.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있고,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야 지금. 베르시아 조약은 요 정도인데 도수안에서 한번 감면받고, 그다음에 영화에서도 감면받고, 요게 또 나가서 나중에 인제 공학 이후에 노잔해이를 개최했는데 이건 더 축소받아요. 그래서 배상금을 44분의 1로 감소하고 경제 회복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이제 취소했다. 그래서 경제 보류라는 것은, 경제 회복이라는 건 이게 기약이 없잖아요, 대공황 이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거의 뭐냐면 안 갚아도 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노자네이도 무산했죠. "나 그냥 못 갚겠다. 배째." 하면서 인제 지불을 안 하죠, 배상금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음부터 이 베르사유 조약 자체가 너무 큰 배상금을 부과했고, 원래 이게 독일이 그 당시에 갚지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미국이 개입해서 도스완, 영한 이렇게 노자네이 했지만, 요거조차도 이제 쭉 축소해다가 이 노자네이도 솔직히 거의 깎아준 건데 그냥 히틀러 집권해서 배짱한 식으로 하면서 실종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경험이 있다고 보니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는 회전국에게 이렇게 금전적인 배상금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거의 요구하지 않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왜? 잘못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러시아는 또 소련은 생각이 달랐죠. 예. 배상금을 뜯어내지 못하고 대신에 그 독일 점령 지역에 가서 온갖 그 물자들을 다 뜯어냈죠. 공장도 뜯어내고 과학자도 가지고 와서 이제 쓰고 막 그렇게 했죠. 예. 본전은 뽑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자, 여기 보면 후보 몰라티움이 잠깐 나오는데, 후보는 이제 1929년 때에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대공황이 일어날 때의 그 대통령이에요, 이 후보가. 후보는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자, 후보는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확대되잖아요. 그 열강과 협력하에 이제 국제 경제를 이제 안정시키고 있어 가지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가 일방적으로 정부 간 채무 1 년간의 정지를 상한 정지로 통보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인제 그 미국한테 채권을 가지고 전시 채권을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전시 채권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한테 돈을 줘야 돼. 채권을 인제 뭐냐면 매입한 대가로. 그래서 그걸 원리금을 영국과 프랑스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잠시 유예한다고 한 것이 몰라토리움이야. 몰라토리움은 지불 유예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지금 뭐냐면 지불하지 마. 너네 경제 문제에 신경 써."라고 배려를 해 주는 거죠. 그거는 독일하고 영향을 줘요. 독일도 나중에 이제 그 배상금을 갚아야 되고, 배상금을 받아 갖고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한테 줘야 되니까 독일은 또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에게 일시적으로 인제 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는 게 후보 몰라토리움이다. 이 몰라토리움은 경제적으로 지불 유예예요. 파산은 디폴트라고 하죠, 파산은. 디폴트 하니까 인제 요즘에는 이제 그걸로 쓰더라고요, 기본값. 근데 경제학에서는 파산이라는 의미에서 쓰는데, 맞아, 디폴트 요즘에 얘기하기에 왜 그랬든지 요즘에 이게 공학에서 디폴트가 기본값으로 이제 쓰인다고 해서 그런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그렇고. 자, 그다음 민주주의 발전과 각국의 정세를 볼게요. 자, 이거는 정강기 시대 때 인제 사회적 변화, 유럽 사회 변화를 보는 거야. 이 정강기 시대 때는 정강기 또는 간정기라고 하죠. 예.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난 1918 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 년에 이 중간 사이를 얘기해요. 여기가 1차 세계대전, 여기가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시기, 대략 20년 정도의 그 시기를 보통 유럽에서는 정강기 또는 간정기, 어 이렇게 1 차와 2 차가 중간에 끼어 있는 시기라는 의미인데, 이때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등 변화를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강기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예전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물어봤고요. 여기 이제 좀 보면 일단 전후 유럽 사회 변화 보면, 이때 전후는 1차 세계 대전이죠. 자, 대중사회가 형성됐다. 그래서 대량 생산, 유통, 소비, 대중민주주의, 대중만체,
대중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라디오죠. 라디오가 인제 널리 보급됐고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라디오나 영화를 통해서 그 당시 대중들이 대중문화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라디오와 영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선전 활동을 했던 어 사람이 시틀러죠, 시틀러. 그 시틀러의 그 밑에 참모자에 게페츠가 있는데 게페츠 선동의 대가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보통 선거권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인제 피를 흘린 대가로 그 당시 선거권에서 받지 못했던 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직 남자들 세금 안 나는 어 그런 뭐냐 백수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보통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대중민주주의가 시작됐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이게 또 여성 참정권 운동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 같은 게 이미 영국에서 시작됐고 1차 세계대전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영국에서 이제 투표권을 얻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의 빈자리를 여성들이 채우고 그리고 군수공장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물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공헌을 했잖아요. 피도 흘렸잖아.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여성 참정권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제 영국 이전에도 주어지긴 했는데 영국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인제 보면 영국이 이제 1918 년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 독일, 미국, 스웨덴, 일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어차피 일본은 이제 뭐 아시아 국가고 여성 인권은 이제 개나 준다고 하는 나라니까 예전부터. 자 여기 좀 눈여볼 게 1946년 프랑스야. 어 프랑스는 요거 되게 신기하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진보의 나라잖아요. 예. 계몽의 나라고.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성과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래서 1946 년에 프랑스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는데 그 준 이유도 이때 이제 집권자가 드골 대통령이었거든요. 드골이 딱 보니까 여성은 좀 안정을 싫어하는 이제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에는 사회주의를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해 갖고 준 거예요. 물론 이제 좀 편견이죠. 예 두고의 평균이긴 한데 프랑스가 1946 년에 가서야 뭐냐면 투표권이 주어졌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프랑스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앵글색슨 계통의 이 민족들 있죠. 예. 이런 민족들이 좀 투표권이 좀 빠르고요. 상대적으로 나틴게일의 민족군이 좀 투표권이 좀 늦어요. 예. 그래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민족별로 이렇게 좀 약간 분위기가 있고 문화가 다르나 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투표권이 주어졌냐? 어 강복하자마자 1948 년에 투표권이 여성 투표권이 주어졌죠. 예. 예 상당히 여성 인권이 상당히 높은 나라 좀 그러나? 하여튼 반발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여성 투표권이나 일본의 여성 투표권의 특징이 뭐냐면 서양의 여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투쟁을 한 결과물을 자동으로 인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회사 총론에 있어요,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나왔고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이 그만큼 사회적 공헌을 했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기 전에 잠깐 지도를 잠깐 볼게요. 정강기 때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어딨나? 네 여기. 제가 왜 지도를 보여주냐는 거냐면 이 지도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객관식 기출 문제.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주어 주고 이 시대 때에 뭐냐면 상황과 맞지 않는 거야 맞는 건가 하여튼 그때 인제 오지선다 문제가 나왔어요. 정강기 영양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 지도 쭉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이제 나눠져 있었고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폴란드 땅이 있는데 폴란드의 이제 그 땅이 좀 그러니까 기이하죠. 이게 동프리센 지역과 독일 본토가 떨어져 있죠. 여기에 월경지 지역 여기 폴란드가 이 월경지 있고 이 단지가 요쪽으로 연결된 지가 발대 쪽이면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때 이 영토예요.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참고로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독립을 했었잖아요. 원래 이 폴란드가
그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서 쪼개쪼개 이제 짜게지는데 러시아가 상당수가 가졌죠. 거의 90%가 러시아 영토니까.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을 할 때는 영토가 어느 정도 됐냐면 그냥 요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게 바르샤바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요 땅은 이제 독일에서 얻었고요. 요 땅은 누구한테 얻었냐면 이게 원래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인데 여기는 이제 그 러시아에서 얻었어요. 그냥 평화적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때 소련이 인제 뭐냐면 혁명 정권이 있었으니까 폴란드가 각 독립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소련이 개판또 싸웠어. 폴란드가 땅을 넓힌다고 해서 쳐들어왔죠. 그래서 소련하고 폴란드가 1-2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 갖고 결국에는 이 소련군이 거기 바르샤바까지 갔다가 격퇴하고 다시 폴란드가 역전을 해 가지고 요 땅을 확보한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폴란드 영토가 아니야. 폴란드 영토가 아니고 원래는 그 소련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였어요. 일부였고 그래서 인제 했는데 폴란드가 독립하자마자 요 땅을 공격해서 약은 먹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소련은 막 이게 그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고 하니까 폴란드 그냥 두들겨 패면 되는데 힘이 약했죠. 왜냐면 아직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제 정권 안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땅을 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갈 조약이라고 해서 맺어 줬고 그래서 나중에 소련이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 비밀 조약으로 폴란드 동부 지역을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요 땅이 자기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후에 전쟁 시작할 때 요 땅을 먹고 여기를 우크라이나 지역에 포함시켜 놓고 폴란드에게는 이제 뭐냐면 여기 오데는 라이사스 있죠. 요 땅을 이렇게 놔 갖고 이걸 떼준 거죠, 폴란드에게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련이 폴란드를 공격해서 일방적으로 땅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요 땅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소련 영토였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잠깐 점령했던 것을 2차 세계 때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건 하여튼 배경 지식을 좀 알아두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정강기 그 관련된 내용들 변화들 있는데 일단 세계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래서 예전에 금융 중심가 런던이었죠. 근데 이 미국이 금이 많아지니까 이게 뉴욕으로 바뀌죠. 금융 중심지가. 그다음 제국이 붕괴됐다. 그래서 황제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공화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독일 제국이 해체되고 오스트리아 제국이 해체되고 러시아 제국이 해체되고 오스만 터키가 되고 독일은 바이메르 공화국 그다음 오스트리아 제국은 그 당시 인제 공화국이 되고 본토 신생 독립국가도 다 공화국이죠. 그다음에 러시아 제국도 인제 뭐냐면 소비에트 정권이 등장하고 오스만 제국도 인제 그 뭐냐면 카멜 파샤가 나타나서 터키 공화국이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 제정에 있던 국가들이 다 공화국 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신생 독립 국가들이 또 이렇게 등장했죠. 독립 국가들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근데 이제 강대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분리된 민족들이 서로 합쳐지고 그 대표적인 유고슬라비아나 체코슬로바키아죠. 그리고 그 자기 원래 그 영토에 있었던 그 다수 민족 외에도 소수 민족을 거기다 끼워 넣어 가지고 일종의 자연 방파제나 완충지대 같은 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인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 지역들이 발카나 그러니까 영토 분쟁화 됐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다가 이런 내용도 플러스시키면 정강기 때의 어떤 사회 정치, 경제 변화 등을 정리를 해 줄 수 정리할 수 있어요, 요 부분. 그래서 요 내용과 그다음에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정강기 때의 정치, 사회, 경제 어떤 유럽의 변화 내용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제 저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어 그 뭐가 있냐면 팽크허스트나 뭐 이 참정권 여성의 참정권 운동 같은 것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영국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국은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4차 선거법 개정 때 여성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30 살이 되면 선거권을 얻었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이 선거권을 얻은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래서 인제 맞다.
제가 잘못했네. 30살 이상의 선거권을 얻었고 그다음에 남자는 20살 되면 요걸 얘기를 하는데 20살 되면 선거권 얻게 돼요. 그래서 그 3차 선거권까지는 강상 노동자들 받았잖아요. 근데 직업이 없는 백수 건달은 나이가 많아도 선거권이 없어. 세금을 안 내니까.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 참여해서 피를 흘렸죠.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20세 되면 이제 뭐냐면 무조건 선거권을 얻게 되고 그래서 보통 선거권이 시작되죠. 그다음에 이제 5차 선거권은 인제 뭐냐면 남녀 구분 없이 20 세면 무조건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선거권 획득 운동은 여성 참정권 운동가 1차 세계대전 때 활동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거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예.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제 1920 년대에 그 맥도날드 노동당 내각이 등장해요. 예. 참 이게 의미가 있죠. 지금 영국이 인제 오랫동안 보수당에 있던 그 치세에서 승리해서 이제 노동당으로 이제 옮겨갔잖아요. 지금 그 영국이 그러니까 보수당이 좀 약간 헛짓거리 좀 많이 했죠. 자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당시 보수당이 좀 정치를 못했어. 그래서 맥도날드가 노동당 내각이 두 번이나 성립됐는데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내각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 20 세기 들어가면 그 당시 예전에 자유당하고 보수당의 어떤 양당 체계가 이제 노동당에서 보수당의 양당 체제로 바뀌게 되고 자유당은 3 당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지금도 자유당이 있어요. 예 근데 보수당하고 노동당보다 좀 세력이 약하죠. 그다음에 연영방이 성립됐다. 그래서 대전 전에 자치령이 되었던 영국의 주된 식민지가 대전 후에 거의 완전한 독립국가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죠. 그래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예,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 그래서 인제 이 지역은 이 나라는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상당히 뭐냐면 병력을 많이 파견했어요. 그 영국을 많이 도왔죠. 그래서 인제 갈리폴리 상륙작전 때 활동했던 그 부대들 중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에서 온 부대들이 많고 그때 많은 그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청년들이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 난다 계속. 오스트레일리아 청년들이 많이 죽어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아작 연대라고 인제 해서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요 연대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당연히 뭔가 대가를 줘야죠. 이게 일종의 사회사에서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대전 후에는 연영방을 만들어 갖고 뭐냐면 독립국가로 뭐냐면 어 만들었다. 그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협정을 따라서 그다음 대영 제국이 해체되고 이들을 인제 독립국가지만 연영방으로 이제 했는데 연영방 국가가 특징이 뭐냐? 일단은 국가 원수를 영국 왕을 모셔요. 영국 왕.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는 이제 수상이 있죠 따로. 수상이 있고 수상이 모든 걸 다 정치를 해. 그리고 영국에서는 총독만 파견해요. 근데 총독은 그냥 형식적인 명예직이지 의미는 없어. 예. 그래서 영국 여왕을 뭐냐면 공동 왕으로 저기 모시고 정치는 독립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연영방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영방 국가가 지금도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연영방을 이제 영국은 그 당시 지금 패권은 잃었긴 했지만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영향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또 연영방 국끼리 도와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죠. 예.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영연방 국가에 들어갈 때 이제 국가들은 백인들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자치정 중 백인 비중이 높은 나라들, 지역이 영연방 국가에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도나 그런 지역은 그 1차 대전 때 그렇게 군대 파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군인들이 많이 가서 이제 영국 병사 많이 활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안 시켜줬죠. 자치도 잘 시키지 않았고. 하여튼 백인들로 구성된 이제 뭐냐면 지역은 독립시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영국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아일랜드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 문제가 되는데 이 전후에 아일랜드가 독립됐어요. 신페인당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일랜드 독립에 큰 문제가 됐던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이냐 얼스트 지역이죠. 여기 아일랜드가 있으면 여기가 인제 북부 아일랜드 벨베스트라고 하죠. 벨베스타라는 큰 도시가 있고 여기가 더블인 있는데 요 벨베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아일랜드 지역이 문제가 있는 거야. 얼스트 지역인데 요 지역은 예전부터
프로테스탄트 지주들,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지주들이 여기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인제 뭐냐 신교도 비중도 높고요. 비아일랜드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 지역에 뭐 아일랜드 사람들이 안 사냐? 아니에요. 비중은 아일랜드인들이 많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요 지역보단 요 북부 지역이 비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인들이 많고 또 지주 계층도 많죠.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영국이 요 지역만 독립 못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일랜드 독립 안에서도 두 개파로 나눠지죠. 타협파들은 '그래 그러면 요 지역은 그냥 영국이 갖고 그다음에 그 남쪽 지역만 독립을 하자.'라는 그 세력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제 뭐냐면 싸우겠다 해 갖고 인제 두 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인제 그 당시 신페인당을 중심으로 해 갖고 타협파들이 결국에는 인제 그냥 현실 인정하고 여기 북부 아일랜드를 제외시켰죠. 그래서 아일랜드 자유국을 인제 자치령을 했다가 나중에 에일렛 공화국으로 이제 뭐냐면 하고 연영방에서 탈퇴를 했고요. 왜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연영방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예. 예. 그래 갖고 그 아일랜드 자유국이었다가 에일렛 공화국이 되고 그다음에 연방에서 탈퇴를 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얼스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잔존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가격파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뭐 북부 아일랜드 가서 뭐 테러 활동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요즘에 멈췄나? 하여튼 그 예전에는 이 얼스트 지역에서 아일랜드 분리 독립 세력들이 상당히 테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과정이 서양사 개론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어디야 잠깐만. 여기 2245 번. 자, 1차 세계대전 전제 어 1차 세계대전 후에 전체 자치를 획득한 그 1차 세계대전 후인가? 예 후에 자치를 획득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1차 세계 후 신페인당 잠깐만. 잘못했네요. 예. 1차 세계대전 전에 1차 세계 전에 어 그 1차 세계대전 때 전체 자치를 획득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1차 전체 예. 전에 자치를 획득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1차 세계 후에 신페인당을 이제 중심으로 자 독립을 위한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대전에 지쳤던 영국은 타협파를 제출했고 신페인당의 온건파들은 이를 받아들여 1921년 신교도가 우세한 얼스트 북부 6 주를 제외하고 남부 26 주를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자치령의 지위를 획득했고 국제연맹도 가입했다. 자, 대발레라가 이제 영도하는 가격파는 처음에 이에 승부하지 않고 정부의 독립을 목표로 투쟁을 계속했으나 1927년 이후에 자유국 위에 참가했다. 이는 타협한 거죠. 그러나 대발레당은 1934년 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자, 자, 그래서 그 차지하자 그 국가에 대한, 영국에 대한 어떤 충성을 초래하고 1937 년에 국명을 에일레 스타트아웃 아일랜드를 고치고, 그리고 인제 그 1949년 영국은 에일레 공화국을 완전 독립국가 승리했다. 이래 갖고 인제 있고요. 지금 아일랜드는 GNI를 기준으로 할 때 영국을 능가하죠. 예. 그래서 지금 영국이 50,000달러 되는데 아일랜드는 10,000,000달러 좀 두 배나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잘 먹고 잘 사고 있죠 지금. 예. 자,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아까 했던 얘기와 인제 연결돼 있는데 독일의 배상금 지분이 연기되니까 벨기안과 함께 독일 공업적인 유도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때 독일이 인제 뭐냐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고殖민대에 지시하죠. "소극적으로 해라. 저항해라." 태업도 하고 국제연도 안 도와주니까 그게 뭐냐면 물러났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루카노 배경의 어떤 조약의 루카노 조약 체결의 어떤 배경으로 또 작용되죠. 자, 요 내용들 있고, 네,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예. 이거 넘어갈게요. 여긴 넘어가고 밑에
독일 넣었는데 프랑스가 많이 빠졌네. 그래서 일단 프랑스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내용 정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 프랑스 하기 전에 그 뭐냐면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61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61 번이에요. 자, 프랑스는 그 당시 1차 대전 때 제일 이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그 독일이 나중에 자기를 공격할 걸 생각해서 대독 안전 보장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석탄산지인 자르 지역을 그 당시 자르 루르라고 하죠. 또 루르 지역을 병합하고 라인란트 비무장지구 공화국을 분리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독일을 좀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 위슨과 영국의 반대로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는 최대한 독일을 견제하고 독일에 있는 걸 좀 빼먹으려고 했지만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개론 내용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2246 번인데 볼게요. 자, 베르사유 조약에서 알자스 로단을 합법했으나 프랑스 예당초 석탄산지인 자르 지역에 병합하고 나일강 서부에 독일로부터 분리시켜 라인란트 공화국을 만들어 그들의 세력하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일종의 라인란트 공화국은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완충지대.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요구는 윌슨과 영국의 반대로 간출되지 못했으나 그 대신에 프랑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 영불의 방위 동맹을 가입했다. 자, 그러나 이 계획마다 그 미국 상원이 배우자의 비준을 거부했으므로 좌절됐고, 왜냐면 미국은 정통적 고립주의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준을 안 해줬던 거죠, 동맹에 대해서. 영국도 미국도 안 해준데 왜 우리가 해주냐 하면서 방위 동맹을 거부했다는 거죠. 근데 딱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 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영국이 프랑스를 많이 도와주죠. 병력도 파견하고. 그러니까 방위 동맹 거부했지만 실제 2차 대전 때 영국이 많이 병력 파견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프랑스를 잃으면 북부와 영국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순만치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는 독일이 자기를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이 있죠. 원래 이게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이게 벨기에 있는데 요 프랑스와 독일 간의 국경에 예, 마지노선을 딱 설정해 갖고 장병을 만들죠. 예, 토치카 만들고 뭐 콘크리트로 이제 토치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뭐냐면 온갖 무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 갖춰 놓죠. 그래서 토치카를 연달아 이제 만들어 갖고 예, 콘크리트 장구를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무기, 대포, 기관총 뭐 이런 것들 해 갖고 방어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독일이 진격을 못 하도록 이쪽으로 자기들은. 그래서 독일도 이제 그 대응처에서 여기에 지크푸이트선인가? 여기에 약간 작은 이제 방어선을 쳐놓고 이제 대치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때 프랑스, 독일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죠? 여기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주 병력은 어떻게죠? 일부는 이제 벨기에를 먼저 이렇게 하고 주력은 요쪽 아르데 산맥이었고 이렇게 훑죠. 그래서 마지노선에 없는 그 북쪽 지역, 벨기에 남쪽 지역에 있는 아르데 산맥 도저히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지역을 기갑 부대를 이용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당시 프랑스는 반으로 나눠버렸죠. 예.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실제 마지노선은 별로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 효과를 못 봤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마지노선 같은 거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노라는 건 영국 장관이었던 마지노의 이름을 뭐냐면 딴 건데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에 따라 이어진 영구 요새선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마지노 요새선은 온갖 축성 기술을 다 모았고 그 다음에 온갖 무기, 대포, 기관총 이렇게 다 배치시켜 놨어요. 예. 난공 훈련의 요소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마지노선은 2차 대전 때 요 아드네 산맥을 뚫고 가는 독일군을 막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정치를 보는데 프랑스 정치는 좀 약간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양당 정치가 발달됐잖아요. 그 두 개나 세 개의 정당들이 이렇게 이제 정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정권이 안정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프랑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그렇지 못해. 양당 정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수십 개의 정당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는 대통령 선거할 때는 되게 좌파 연합
우파 연합, 중도파 연합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이렇게 묶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그런 소정당들이 분리된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뭐냐면 지금도 계속 가고, 대개 보면 인제 정권 내각이 만들 때는 대개 보면 이게 혼자 이제 집권하기가 힘드니까 어 그 당시 이제 주로 그 여러 정당들이 같이 색깔이 묶은 여러 정당들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예. 연립내각인데, 근데 대개 보면 프랑스는 좌파 연립 그러니까 우파 연립내각 요렇게 인제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딱 그 색깔별로 묶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위기에 처할 때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거국 내각을 또 구성을 해요, 좌우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민전선 내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별로 없죠. 대부분 색깔별로 구성되는데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그때 인제 정강기 때 그 대공황 때 위기 시에 그런 내각들이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크 내각이 있는데, 이거는 국민부록 그러니까 우파 연합 이때요. 그래서 이때 이제 룰을 점령했고, 그다음에 좌파 연합 때는 또 철수했어, 룰부터. 그래서 누크레인 협정을 참가했고, 그래서 요쪽은 좀 약간 민족주의 색깔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하고 적대적이고, 좌파는 민족주의 색깔이 좀 약죠. 그래서 사회주의 좀 가깝죠. 그래서 독일하고 좀 약간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인제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어 상당히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되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좌파 우파가 서로 합쳐는 거국내국이만, 거국일치라는 거는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들이 같이 이게 뭐냐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 내각이에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각 내각의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국민부로부터는 독일 배상금을 지불 않았기 때문에 독일이 그 당시 의료를 점령했다는 거. 그래서 좌파 연합 때 루크라운 협정을 체결하고 누구부터 군대를 철수한, 요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거국일치 내각이 또 만들어졌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강기 때 뭐 프랑스 정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독일로 넘어가죠, 독일. 자,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후에 독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혁명이 났는데 요 과정도 상당히 이제 복잡하지만 대충 설명하면, 킬 공항에서 인제 군함에서 독일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때 독일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 3 인당과 그다음에 그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예. 얘네들이 인제 했는데, 근데 이 3 인당 안에서도 온건파 3 인당이 있고 급진파 3 인당, 다수파가 인제 다수파 3 인당, 소수파 3 인당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이 온건파 3 인당들은 이제 좀 보수적이거든요. 수정주의자들도 많고. 그니까 인제 뭐냐면 그 보수파, 그 당시 이런 독일 보수파와 손을 잡고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도로 해서 바이에르 공화국이 만들어져요. 예. 근데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소수파 그 3 인당하고 공산당은 또 이제 손을 잡죠. 그래 갖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요때 인제 좀 있다가 무슨 일이냐면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일어나요. 그치만 곧바로 이렇게 진압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소수파들이 이쪽으로 또 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이 그 3 인당은 전반적으로 볼 때 중도 좌파 정도의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 뭐 극좌파는 아니고, 극좌파는 소수파 3 인당하고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일으켰던 중 그 독일 공산당 쪽이고요. 자, 하여튼 이때 키ев 궁합을 위해서 독일혁명이 나오고, 그 독일혁명을 기점으로 해 갖고 그 당시 집권했던 세력들이 온건파 3 인당, 다수파 3 인당이고, 이들은 되게 수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점진적인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바이에르 공화국이 만들어졌고요. 이 바이에르 공화국에서 그 당시 바이에르 헌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노동자 출신이었던 엘베르트가 처음으로 최초의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근데 이 바이에르 공화국은 상당히 위태했어. 왜냐하면 좌우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극우 세력과 이 극좌 세력 공산당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돼서 상당히 위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요거 좀 볼게요. 자, 그때 이제 엘베트가 이제 집권했고 앞에 얘기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배상금 지급이 연기되고요. 공산당 계열의 반란과 우익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좀 볼게요. 바이에른 공화국은 공산당 계열 반란, 그러니까 그 독일 공산당이죠. 예,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이때 일어났고 우익 폭동들 대표 카프 폭동하고 그때 히틀러가 이제 무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무해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곧바로 이제 잡히고 진압당하지만 무해 폭동 후에 이제 감옥수에서 한 6개월 갇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쓴 책이 유명한 나이투쟁이야. 나이투쟁.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나이투쟁을 이제 집필한 그런 건데 자,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49번 볼게요. 서기에 있는 내용이죠. 1920년 3월에 구세에 일으킨 카프 폭동으로 그 당시 못하네요. 자, 카프 폭동 후 정부는 일시 베르린에 쫓겨나기도 했다. 자, 이 폭동은 엘베트에 지시했던 노동자와 관리대 총파업으로 곧 진압됐으나 1921년 중앙당 당수가 그리고 다음에 민주당 출신의 유대인 관료가 우익의 비밀 테러 단체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혼란기를 수습했던 사람이 그 누구냐면 스톨 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 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수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외상도 했어요. 예. 그래서 국내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앞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루카노 조약을 체결했던 근데 주도했던 사람도 이 스튜던 제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일어났고 계속 100% 1000%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걸 보통 인제 인플레이션에서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열심히 돈을 벌어 갖고 저축하고 한 명은 맨날 술을 먹고 했는데 술 먹은 그 형제가 그 동생이죠. 동생이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왜냐? 그 술병을 갖다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 형은 그 뭐냐 열심히 저축했지만 그 돈값이 똥값이 되는 바람에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래 갖고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인제 슈트렌제만은 어떤 이제 그 조치를 취했냐면 그 당시 인제 렌텐마르크라는 어떤 화폐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렌텐마르크를 말해서 예전 1조 마르크를 1 렌텐마르크로 환산해서 통화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진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뭐냐면 그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1924년에 도주환을 채택으로 미국부터 2억 달러 차관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강 탕화 그 차관을 얻어서 이걸 이제 담보로 해 갖고 새로운 통화를 이제 안정화시켰다. 예 렌텐마르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뭐 배상금 빨리 갚기 위해서 마르크화를 이렇게 만 찍어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앞에서 했지만 마르크를 가지고 지금 배상금을 갚는 게 아니라 금을 이제 뭐냐면 한 거야. 그때 당시에 1918 년에 이 해당하는 마르크의 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으로 갚는 거야. 그러니까 부의 마르크가 계속 떨어져도 이 금은 계속 갚아야 돼 금으로. 예. 그래서 의미는 없어. 이게 인플레이션 한다고 해서 그만큼 배상금 액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연맹에도 가입했고 여기 가입했던 것이 루카노 협정하고 연결돼 있죠. 부전조약에도 서명했고 도수한 채택고 배상금도 삭감하고 그다음 연합군의 라인하트를 철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라일라트는 비무장 지역이긴 했는데 연합군도 일부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나 봐요. 예. 그 내용들. 자 그다음에 이제 2250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통화 안정 정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1923년 내각 수반이 된 인민당의 수천 제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그 느누에서 저항을 중지하고 배상금 지불 재개를 약속한 동시에 1조 마르크를 1텐 마르크 새로운 이제 가치 낸 거죠. 이게 일종의 통화 가치 절삭이 나갔는데 이게 경제학 용어로 리도노메이션 하여튼 뭐 무슨 용어가 있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판사는 통화기획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열기를 진전시켰고 1924년에 도주안의 채택으로 미국부터 2억 달 차가 없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통화도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엘베르트 대통령이 죽은 후에 그다음 엘베르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신덴베르크죠. 신덴베르크. 예. 총 25년에. 그래서 이제 그 바이에른법에서는 대통령이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역할이죠. 외교적 업무를 총괄하니까. 자, 하여튼 신덴베르크가 즉위했고 이 신덴베르크가 그 밑에 마지막 수상으로 이제 시틀러 뽑았는데 시틀러가 이제 대통령직까지 계승하게 되죠. 나중에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바이메드 헌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바이메드 헌법은 그 당시 상당히 이제 제일 민주주의인 헌법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그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요거와 관련돼서 좀 볼게요. 요게 더 자세히 설명돼서 요거 보겠습니다. 자, 바이너법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1조 보면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22조 보면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남녀 평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선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159조, 160조는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주권 재민을 규정하고 20세 이상의 남녀의 평등한 선거로서 구성된 국회와 직접적인 국민투표에 의한 임기 1년, 7년에 대통령을 뽑죠. 그래서 이 대통령은 조약체결권, 군통수권, 국회 해산권, 그다음에 비상대권, 이 긴급조치라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대통령 상징적 존재고 주로 이제 뭐 어떤 외교적이고 대외적 업무를 보고 대내적 업무들은 되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총리한테 수상한테 맡겨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이 비상대권이라는 거예요. 이 긴급조치라는 거예요. 긴급조치. 자, 이 긴급조치는 진짜 위기에 있을 때, 나라가 진짜 어려울 때 하는 특별한 이제 대통령에 주어진 그 권한들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들어가면 악용이 되죠. 툭하면 긴급조치를 내요. 긴급조치를 내가지고 예, 악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데메르크 때 악용이 많아요. 신데메르크 때 그 말년에 이제 얘가 노쇠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틀러가 이제 이 그 신데베크를 뭐 압박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데베크 이름으로 비상대권이라는 그 긴급 조치를 내어 갖고 그냥 법을 일시 정지시킨 다음에 지 멋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걸 통해 사회당 삼인당도 해체되고 뭐 공산당도 해체되고 그 결국에는 행정명령을 가지고 입법권을 만들 수 있는 수권권까지 만들어 가지고 근데 뭐냐면 이렇게 바이메드 헌법을 이제 중지시키는데 그 전에 가독이었어. 이 비상대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긴급조치를.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신데베르크가 그 당시에 좀 젊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사리분별이 있었으면 그러지 못했는데 나이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가스라이팅을 좀 당한 것 같아. 히틀러한테.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이 히틀러가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독재 체제를 뭐냐면 확립하고 그다음에 자기 정책을 제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정책 위반의 실시는 내각 수반의 권한이었고 내각은 국회에 대한 책임이고 위의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 매우 컸고 국민의 노동권이 인정됐다는 거. 자, 그때 이제 여기 보면 20세 이상의 남녀 평등권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당시 그 유럽 국가 안에서도 덴마크 몇 개 나라 제외하고는 독일이 첫 번째 조치였고 영국보다 훨씬 더 빨랐죠. 그다음에 노동권도 보장을 해줬어. 단결과 뭐 단체 교섭권도 인정해서 제일 선진적인 법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민주적인 법정이 그 법이었지만 이 헌법을 잘 이용을 못했죠. 이 독일이 일단 왜그 이용을 못했냐? 그거는 이제 그 한계에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바이메드 헌법이 어떤 이제 그 국민의 진정한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 전쟁 후에 어쩔 수 없이 나온 패전의 산물이었다는 거.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그 당시 일부 좀 혁신적인 사람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 만약 전쟁이 지지 않았으면 이게 만약 만들어지지 않은 헌법이었죠. 예. 자, 당시 또 국민은 패전을 시인하지 않고 등에 칼을 맞았다는 이제 배반당했다는 신화에 매달릴 정도로
심한 굴욕골을 당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었는데 사회주의자나 유대인 같은 놈들이 뒤에서 비수를 꼽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졌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그 비슷한 동정말을 하면 외국 사람들도 인정해 준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이 바이에르 헌법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독일 국민들은 일서 민주주의는 처음 당하는 거야. 오랫동안 그런 이제 카이저 이 독일 황제의 어떤 전제 군주제 시스템 안 했었고 민주주의를 잘 몰랐던 거야. 그럼 우리 지금 이제 독일이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처음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처음 대하니까 상당히 낯설고 자기 권리를 행사를 잘 못했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인제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게 그 누구야 자유로운 도피를 쓴 사람 있죠.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독일의 중상층의 모습을 그린 책이 있어요. 이게 뭐 누가 썼는지 푸엄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이런 민주정법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어떤 전통이나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이 있나? 예. 자 미국을 인제 보겠습니다. 예. 미국. 미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세계 경제 중심국이었죠. 그래서 그때 많은 무기를 팔아서 채권국 부상이 됐고 최대 금보유국 왜냐면 영국하고 프랑스의 많은 금들이 이제 무기 대금을 이제 미국한테 줌으로써 금보유국이 됐고 2차 세계는 더 싸요. 2차 세계까지. 그다음에 세계 금융 중심지가 부각됐다. 뉴욕이 인제 런던을 제끼고 그 세계 금융 중심지가 됐고 이게 중 미국의 중공업이 또 발전의 계기가 됐다. 외교 정책은 윌슨 후에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공유주의를 채택했고요. 국제 정치에서 영도주의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인제 있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바이메드 헌법과 민주주의 성장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가 이제 바이메드 헌법 관련된 내용이고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독일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후전 조약에 서명한 다음 날 새로운 헌법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자, 이듬해 독일 전역의 선거가 이루어져 헌법을 제정할 의회가 구성됐다. 자, 이 위에는 독일 중부의 도시 바이메드에서 에서 했기 때문에 바이메드 헌법인데 왜 이 당시 의회가 이제 바이메드에 있었냐면 베르링이 그 당시 혼란기였고 혁명 와중이었고 이제 정신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우위 쿠데타 이루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그 바이메르의 그 정부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이에르 헌법을 채택하고 바이에르 공화국을 탄생을 알렸다. 패전 후 독일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량을 바이에르 헌법에 담았다. 세전 후 독일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바이에르 헌법에 담았다. 바이에르 헌법은 의원 내각제와 간접 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걸 규정했다. 자, 이런 바이민헌법은 이후 유럽 민주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쳐 유럽 각국의 8시간 노동제, 공공보험, 대학들을 법으로 보장했는데 막상 독일에서는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거죠. 자, 운영하지 못했던 이유가 같이 말하자면 패전의 산물이었고 등에 칼을 맞았다는 신화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었고 일종의 굴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낯선 거였다 독일이.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이민 헌법이 현대 헌법의 정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생각해 보자. 자 바이민 헌법은 여성의 참정권 인정하는 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근대 헌법상의 처음으로 인권의 주체로서 집단에게 인정하는 등 그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20 세기 현대어법에 적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어법까지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회과 융합형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얘기인데 실제 운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시면 돼요. 이거 아마 법학이나 사회학이나 그런 데서 이제 바이오헌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지금 시점에서 인제 그 영향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 역사적인 어떤 그 관점에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헌법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대공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에 보니까 인제 어
하루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루면 다 끝날 것 같아서 어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강의하고요. 네. 일요일은 인제 시독할게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넘어가서 9월 첫째 주부터 중국사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